안녕하세요. 박진임 집사입니다. 저는 평택대학교 미국학과 교수로 있고요. 학생들에게 영어와 미국 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리려고 하는 책은 김훈 소설가의 개, 부제가 내 가난한 발바닥의 기록입니다. 김훈 소설가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한국 작가입니다. 이 책에는 그 생명에 대한 어떤 경탄이 아주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김훈 작가가 갖고 있는 삶의 철학이 개의 목소리를 통하여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훈 소설가는 그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 6.25 그 피난길에 부산에서 살은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피난살이 동안에 동네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불이 나면 어머니가 김훈 어린이를 데리고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서 불을 피하곤 했었는데, 그때 어머니의 이야기가 저 발 아래 동네의 불을 보지 말고, 불타는 동네를 보지 말고 지금 이 산 위에 떠 있는 달을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참 아름다운 비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불타는 동네와 하늘 높이 솟은 달. 그 어린 시절에 받았을 영감이 이 소설 개에서도 곳곳에 이렇게 스며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의견을 덧붙일 것은 많지 않고요. 같이 이 책을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설의 맨 첫 장면은 그러니까 주인공이 진돗개 보리라는 이름을 가진 진돗개입니다. 그래서 이 진돗개 보리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처음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빨면서 이제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장면. 그러니까 태어나서 최초로 본 또는 경험한 그 세상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첫 장면은 제가 오늘 그 소개해드릴 그 이야기 끝부분,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다른 흰순이라는 이름의 개가 다시 새끼를 낳는 장면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제 어린 개로 태어나서 세상을 경험한 다음 또 그 또래의 다른 암개가 그 새끼를 낳는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의 눈으로 본 세상이 그려지는 것이지요. 첫 장면을 읽겠습니다. 그때 엄마는 우리 형제 5마리를 한꺼번에 낳았어. 우리 엄마 젖꼭지는 모두 10개인데 그 10개에서 모두 다 젖이 콸콸 나오는 것은 아니었지. 가슴 쪽으로 올라붙어 있는 젖은 말라붙어서 잘 나오지 않았고, 어쩌다가 조금씩 나와도 쌀뜨물처럼 멀건 국물뿐이었고 고소하지도 않았고 찰지지도 않았어. 또 위쪽으로 붙은 젖은 꼭지가 톡 튀어나오지 않고 살 속에 반쯤 파묻혀 있어서 입에 물기가 쉽지 않았고, 간신히 물어도 딴 형제들이 엎치락 뒤치락 거리면 입에 문 젖꼭지를 놓치기가 일쑤였지. 엄마의 젖꼭지를 서로 차지하느라 형제들끼리 밀쳐내고 올라타면서 버둥거리던 싸움이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첫 번째 공부였어. 공부라기보다는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였지. 나는 내 몸뚱이를 비벼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배웠고 일생 동안 잊지 않았어. 아직 눈을 뜨지 못해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때 세상은 뭉실뭉실하고 고소했지. 그리고 그 고소한 냄새의 안쪽에서 반딧불이 같은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던 것 같아. 그토록 기를 쓰고 엄마 젖꼭지에 매달렸던 것은 다만 배가 고팠기 때문만은 아니야. 배가 부를 때도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으면 내 몸이 아직도 엄마 몸과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아늑했어.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으면 내 어두운 마음의 밑바닥에서 깜빡이고 있던 반딧불이의 불빛은 더욱 또렷이 빛나면서 다가왔어.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으면 내가 기어이 혼자서 이 세상과 몸을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도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지. 그게 엄마고 그게 개야. 그게 개들의 엄마고 그게 개들의 자식이라니까. 개들만 알 수 있는 이야기지 사람들은 몰라. 알 수가 없지. 우 컹컹컹 컹컹 뒹굴고 구르고 달리고 쫓고 쫓기고 엎어지고 일어나면서 이 세상을 몸으로 받아내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지.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첫 장면은 진돗개 보리가 이 세상에 이제 첫 발을 띄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세상의 도전에 노출되지 않고 나중에 언급이 되겠지만 몸뚱아리로 그리고 발바닥으로 세상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배워가는 그 과정을 겪기 이전에 매우 일종의 낙원처럼 엄마 품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진돗개 보리가 하나하나 한 서너 번 주인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개 진돗개 보리의 눈에는 모든 것이 공부이고 모든 대상이 삶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죠. 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많아. 이 세상의 온 천지가 개들의 선생님이지. 나무와 풀과 숲과 강과 안개와 바람과 눈, 비가 모두 개들의 선생님이고 세상의 모든 냄새와 소리가 개들의 선생님이야. 돌멩이와 먼지도 선생님이고 눈두렁에서 말라붙은 소똥도 선생님이야. 개미나 벌이나 참새나 까치도 모두 선생님이야. 이 선생님들이 개들을 교실에 모아놓고 하나씩 붙잡고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야. 개들은 이 많은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함께 뒹굴면서 스스로 배우는 거야. 정확하고도 빈틈없는 공부지. 공부에는 기초가 중요해. 공부에는 스스로 하려는 마음이 중요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개는 좋은 개가 될 수 없어. 그래서 개들은 어렸을 때가 가장 바쁜 거야. 어린 개들은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지. 워낙 바쁘니까.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이 공부를 끝까지 잘 해내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바람이야. 머리끝부터 꼬리끝까지 신바람이 뻗쳐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 신바람. 이것이 개의 기본 정신이지. 신바람이 살아있으면 공부는 다 저절로 되는 것이고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신바람은 어떻게 일어나느냐고? 이 세상을 향해 개들처럼 콧구멍과 귓구멍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 몸속에서 신바람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야. 어떻게 저절로 생겨나느냐고 그걸 설명해 줄게. 온 몸의 구멍들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 그리고 세상을 끝없이 두리번거리고 또 노려보고 있으면 내 귓구멍과 콧구멍 속으로 들어오는 이 세상의 냄새와 소리와 빛깔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기쁘고 또 두렵고 낯설고 새로워. 그래서 어린 개는 늘 바쁘고 신나. 신바람은 개의 몸의 바탕이고 눈치는 개의 마음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을 치사하고 비겁하게 여기지만 그건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 사람들도 개처럼 남의 눈치를 잘 살펴야 해. 남들이 슬퍼하고 있는지, 분해하고 있는지, 배고파하고 있는지, 외로워하고 있는지, 사랑받고 싶어 하는지, 지겨워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척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말이야. 마음이 재빠르고 정확해야 해. 그래야 남의 눈치를 잘 살필 수가 있어.
남의 얼굴빛과 남의 마음의 빛깔을 살필 수 있는 내 마음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 부드러운 마음이 힘센 마음인 거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읽으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힘센 마음이야.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나죠. 사람들은 대체로 눈치가 모자라. 사람들에게 개의 눈치를 봐달라는 말이 아니야. 사람들끼리의 눈치라도 잘 살피라는 말이지. 남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남이야 어찌 되었건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눈치 없고 막 가는 사람이 잘난 사람 대접을 받고 또 이런 사람들이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소리를 들으면 걔들은 웃어. 웃지 않기가 힘들지. 그야말로 개수작이야. 사람들의 속담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거야. 이제 잠깐 장면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 진돗개 보리가 주인을 한 두세 명 바꾸게 되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주인의 집에서 이제 할머니가 와 어린아이가 함께 이 진돗개 보리와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보리가 어린아이 이름이 영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린아이 영수 인간의 냄새를 처음으로 인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할머니의 품에도 보리가 안기게 되어요. 그래서 그 냄새를 통하여 개가 본 또는 개가 느낀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는 이 장면도 매우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페이지를 볼게요. 아, 나는 그때 사람의 냄새를 처음으로 맡은 거야. 놀랍고도 기쁜 냄새였지. 무어라 말할 수 없이 정답고 포근해서 눈물겨운 냄새였어. 아기의 입과 머리통에서는 작은 젖 냄새가 풍겼는데 달콤하면서도 시큼했어. 그 냄새는 이 세상에 막 태어난 것들의 냄새였는데 여리고 부드러웠지. 너무 세게 들이마시면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냄새였지. 이 더러운 놈아 저리 가. 할머니는 나를 품에서 떼어내 밀쳐냈어. 나는 깨갱 비명을 지르며 마당 위로 나동그라졌지. 할머니의 품에 안겨있던 그 짧은 동안에 사람의 몸 냄새는 내 일생 동안 잊지 못할 느낌으로 내 몸속 깊이 들어와 박혔어. 새로 태어난 사람의 냄새와 오래 산 사람의 냄새가 이렇게 다른 것인지도 그날 알았어. 사람의 몸 냄새 속에 스며있는 사랑과 그리움과 평화와 슬픔의 흔적까지도 그날 모두 알게 되었지. 그 냄새는 모두 사랑받기를 목말라 하는 냄새였어. 다시 그 개의 눈으로 본 그 사람들의 그 형상이랄까요? 삶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보다 사람들이 더 불쌍해 보일 때가 많다. 불쌍해 보일 때 사람들은 기가 죽는다. 어깨가 늘어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눈동자가 초점을 잃으면 그건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따스한 집과 옷과 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사람들은 부모 형제와 이웃과 눈밭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짓고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우물을 파고 땀 흘려 논밭을 일구는 거지. 또 죽은 사람도 잊지 못해서 산소를 만들고 다들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사람들은 개처럼 저 혼자의 몸으로 세상과 맞부딪히면서 앞다리와 뒷다리와 벌렁거리는 콧구멍만의 힘으로 살아가지를 못해. 나는 좀 더 자라서 그걸 알았어. 그것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이고 사람들의 약함이고 모든 슬픔의 뿌리라는 것을. 영원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개들의 나라에서 영원이라는 말은 한 주인 곁에 끝까지 눌러붙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인 주인을 향한 마음이 영원하다는 뜻이다.
주인이 가끔씩 나를 꾸짖고 때려도 주인이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끔씩 쓰다듬어주고 주인의 몸에서 사람의 기쁨과 슬픔의 냄새가 풍기는 한 지금의 주인이 영원한 주인이다. 이 말은 내가 지나간 시절의 주인을 배반한다는 말이 아니다. 지나간 날들은 개를 사로잡지 못하고 개는 닥쳐올 날들의 추위와 배고픔을 근심하지 않는다. 자, 이제 그 다음의 장면은요, 그 보리의 첫 번째 주인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이를 하다가 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요. 그래서 그 주인과의 그 함께 보냈던 날들을 묘사한 장면인데요. 시간 때문에 한 몇 페이지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지어준 이름 따위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나는 말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철부지 강아지 시절에 잘난 척 하느라고 마구 짓꾸려댄 말이다. 주인님이 보리라고 나를 부를 때 나는 비로소 이 세상의 수많은 개들의 한 마리가 아니라 주인님의 개가 될 수 있었다. 나는 개가 아니라 개인 동시에 보리인 개였다. 내 이름이 있으므로 나는 보리이고 그래서 나는 주인님의 밧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자라고 나니까 비로소 이걸 알게 되었다. 네, 조금 설명을 곁들이자면 이 부분은 그 한국 시인의 그 시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누군가가 주인이 이름을 불러줄 때 이 주인공인 개 보리가 자신의 그 어떤 자아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처음으로 자각하게 되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시 구절과 평행을 달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돼지 치는 산동네 아이들의 정강이에서는 돼지똥 냄새가 났고 논동네 아이들한테서는 흙냄새나 농약 냄새가 났다. 바닷가 마을 아이들한테서는 생선 비린내가 났고 큰 길가에 사는 아이들한테서는 저런 지린내가 났다. 아침에 산길의 풀숲을 스치고 온 아이들한테서는 이슬 냄새가 났고 눈두길을 걸어온 아이들한테서는 벼 냄새가 났다. 벼 냄새는 봄에는 희미해서 풀냄새와 같았으나 여름이 되면 노르스름한 향기가 뚜렷해졌다. 나는 그 모든 냄새를 좋아했다. 또 노는 아이들 곁에서 귀를 기울이면 아이들의 몸속에서 피가 돌아가고 숨이 들고 나는 소리가 들렸다. 운동장 가득 아이들이 뛰어놀 때 그 소리는 다 합쳐져서 바람이 잠든 날에도 봄의 숲이 수련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아이들의 몸속을 돌아가는 피의 소리는 작은 냇물이 바위 틈을 빠져나올 때처럼 통통거렸고 숨이 드나드는 소리는 어린 대숲 속으로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색색거렸다. 작지만 또렷한 소리였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소설 속에서 그득해서 소리, 냄새 등의 그 묘사를 통해서 생명이라는 것의 그 놀라움, 너무나 그 오묘한 이치 등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시는 사상을 장미의 향기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김훈의 그 문장이 시적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비스러운 것이구나 하고 느끼도록 만드는 텍스트, 소설이 김훈의 소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봄에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빈둥거리고 있으면 나무들이 물을 빨아올리느라고 윙윙윙, 슉슉슉, 쿨렁쿨렁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이들의 몸속도 그와 같은 모양이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몸속에서는 소리가 난다. 나무도 풀도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다.
자, 여기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장면은 보리가 주인공 보리가 자신의 주인인 그 여학생을 따라서 지금의 초등학교죠. 학교에 놀러 가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어린이들이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운동장에 혼자 놀면서 그 아이들을 지켜보고 그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에 탄복하고 생명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그 장면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장면에서도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네,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 페이지에서는 그 보리가 개에게 있어서 짖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아주 웅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암시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낯선 사람이 가까이 온다고 해서 덮어놓고 짖어대지는 않는다. 그 사람의 냄새나 표정이나 걸음걸이가 내 맘에 들지 않았을 때 짖는다. 짖어서 겁을 주어 쫓아버릴지 그냥 통과시켜줄지는 오직 내가 정한다. 주인님도 내 결정에는 간섭하지 못한다. 내가 심하게 짖어대면 주인님은 가끔씩 야 이놈아 시끄럽다 닥쳐 라고 야단을 치기는 하지만 짖느냐 마느냐는 내가 정한다. 함부로 정하지는 않는다. 내 마음속에서 저놈은 반드시 쫓아버려야 한다는 확신이 떠오를 때 짖는다. 낯설다고 해서 짖지는 않는다. 낯선 사람이 오히려 반가울 때도 있다. 그 낯설음 속에 내가 봐줄 수 없는 무례함이나 건방짐, 사나움 같은 것이 느껴질 때 나는 짖어댄다. 나는 나의 판단이 늘 옳다고 믿는다. 믿음은 확실해야 하고 판단은 빠르고 정확해야 한다. 다급히 짖을 때나 싸울 때 나는 짖지 마, 이리 와 라고 외치는 주인님 말을 듣지 않는다. 들리지가 않는다. 주인님은 사람이라서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싸워야 한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개는 개축에 들지 못하고 판단이 정확치 못한 개는 똥개다. 그러나 내가 짖지 않고 노려보기만 할 때가 더 무섭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른다. 내가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은 술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우리 집 쪽으로 오는 사내들과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지나가는 사내들이다. 또 내가 아직껏 맡아보지 못한 냄새를 몸에 묻히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나는 신경 쓴다. 이런 사람들이 다가오면 나는 짖지 않고 그들이 다 지나가도록 노려본다. 나는 되도록 싸우거나 달려들지 않고 짖어서 쫓아버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사람들의 동네에서 살아야 하는 개의 도리이다. 또 쓸데없이 싸우다가 다치지 말고 기어이 싸워야 할 때를 위해서 몸을 성히 유지하면서 힘을 모아두어야 한다. 사람 동네에서 개노릇 하기가 쉽지 않다. 짖는 소리에는 위험과 울림이 있어야 한다. 짖을 때 목구멍에서 눈사발 두들기는 소리가 깽깽깽 나오는 개는 별 볼 일 없는 개다. 소리가 목구멍까지 내려가지도 못하고 입안에서 종종대는 개는 그보다도 못하다. 짖을 때 소리는 몸통 전체에서 울려 나와야 한다. 입과 목구멍은 다만 그 소리에 무늬와 느낌을 주면서 토해내는 구멍일 뿐이다. 몸속 전체가 울리고 출렁대면서 토해내는 소리가 진짜 소리다. 소리는 화산처럼 터지면서 해일처럼 몰려가야 한다. 나는 짖어야겠다 싶으면 몸속 깊은 곳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린다. 그때 내 몸 전체는 악기로 변하는데 이 악기는 노래하는 악기가 아니라 싸우려는 악기다. 악기가 무기인 것이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개가 짖는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진돗개 보리가 갖고 있는 싸움의 철학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겠죠. 그 장면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 다음 장면에서는 돌변하여 진돗개 보리가
한편으로는 서정 시인이로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소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가 달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달은 개를 손짓해 부르지만 달은 개의 울음을 듣지 못한다. 알 수도 없고 다가갈 수 없고 발 디딜 수 없는 그 먼 것을 향해 개는 울고 또 운다. 우는 개는 주인집 게장국 소 속에서 죽더라도 죽어서 이 다음에 달 속의 개로 태어나고 싶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달밤의 개를 울리는 것이다. 그래서 개 한 마리가 달밤에 울면 그 울음소리가 온 동네에 퍼지고 울음이 또 울음을 불러와서 온 동네 개들은 울음에 울음을 잇대어가며 울고 또 운다. 묶인 숙해들도 운다. 이웃 동네 암켜의 몸냄새가 봄밤의 꽃냄새 속에 섞여서 풍겨올 때 묶인 숙해들의 몸속에서는 화산 같은 울음이 터진다. 숙해들은 뒷발로 땅을 긁다가 앞발을 들어서 달 쪽을 쥐어뜯다가 이빨로 쇠사슬을 물어뜯다가 이도 저도 못하고 우우우 운다. 개들의 슬픔은 전염병처럼 번진다. 여기서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이 장면에서 김수영의 시 달밤이 생각났고요. 김수영의 시 달밤의 영향을 받아서 쓴 권여선 소설가의 죄송합니다. 제목이 봄밤이었던 것 같아요. 권여선 소설가의 단편 소설 봄밤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잘 알려진 장면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 개 보리가 느끼는 정서와 김수영과 권여선이 표현하는 정서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교에서 아이들의 아름다움을 지켜보며 묘사한 장면이에요. 아이들이 교실을 엿보는 일은 그렇게 재미있었다. 아이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눈, 코, 귀, 수염이나 다리의 힘이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 왜 개보다 아름다운지를 알았다. 앞발을 창문 틀에 올리고 사람처럼 뒷다리로 서서 교실 안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정말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내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내가 달을 밟을 수 없는 것과 같았다. 내가 사람의 아름다움에 홀려 있을 때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고 있었다. 다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다음 장면은 이 진돗개 보리가 일생에 딱 한 번 사랑에 빠집니다. 첫사랑이자 이 소설에서는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암캐 흰순이를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랑을 느끼고 흰순이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흰순이가 사는 동네에도 물어서 아니면 어떤 흔적을 쫓아서 찾아가기도 해요. 네. 근데 진돗개 보리가 사랑을 느끼는 장면도 매우 아름답게 그려져 있고 이 개통이 매우 자랑스러운 진돗개 보리가 사랑에 빠지는 대상인 흰순이는 족보가 없는 잡종 개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매우 순결하고 매우 여성적이고 그래서 진돗개 보리가 추구해오던 이상이라고 할까요? 하고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흰순이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진돗개 보리가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정말 예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흰순이의 눈은 노려보는 눈이 아니라 깊게 들여다보는 눈이었다. 눈빛은 세상을 쓰다듬듯이 부드러웠다. 달려들어서 싸워야 할 것들을 노려보는 눈빛이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눈빛이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흰순이의 눈에는 보일 듯 싶었다. 이런 개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것은 놀라웠다. 여기가 어딘가? 달 속인가?
나는 달 속의 개로 다시 태어난 것인가? 흰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내가 좀 전에 흰순이를 만난 곳은 달 속이었을까? 잠에서 깨어나 보니 흰순이는 꿈속으로 돌아가고 나는 달 속에서 태어난 것일까? 꽃잎은 눈처럼 쏟아져 내렸다. 빛의 조각들이 공중에서 부서지면서 반짝였다. 봄날 바닷가에 나가면 물 위에서도 그런 빛들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뒷다리로 땅을 박차고 솟구쳐 올라 날리는 꽃잎을 입으로 받아먹었다. 꽃잎 속에서 흰순이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꽃잎이 너무 많아서 나는 뛰고 또 뛰었다. 교실 쪽에서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렸고 한꺼번에 까르르 웃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자,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죠. 꽃잎이 아마도 벚꽃이었겠죠. 봄날의 어느 순간에 흰순이를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마치 또 꿈을 꾼 듯한, 꿈속에서 그녀를 만난 듯한 그 느낌을 보리가 받으면서 쏟아지는, 떨어져 내리는 꽃잎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을 우리의 진돗개 보리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예고한 것처럼 흰순이를 그리워하며 흰순이의 집을 찾아가는 길인데요. 이 방식이 매우 개의 세계에서 있을 법한 그런 방식이에요. 이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제 오줌을 싸서 그 냄새를 남겨서 이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식으로 보리는 길을 떠납니다. 가서 흰순이와 데이트를 하지는 않아요. 흰순이가 지내는 모습을 혼자서 멀찍이 지켜보다가 다시 즐겁게 돌아오거든요. 마지막 장면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소설에서는 이야기가 더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소설의 결말은 좀 슬퍼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발췌해서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돗개 보리가 흰순이에 대해서 품었던 사랑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만약에 둘이 결합해서 가족을 이루고 새끼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면 해피엔딩이 되겠죠. 그런데 흰순이는 다른 개의 그 새끼들을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어요. 더군다나 그 상대가 되는 숙회는 동네에서 아주 그 평판이 좋지 않은 악돌이라는 이름의 험악한 숙회예요. 그것이 김훈이가 세상과 소설을 바라보고 쓰는 방식이라서 매우 독특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진돗개 보리가 흰순이가 이미 새끼를 낳고 어미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이제 가을이 되었어요. 그래서 흰순이의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흰순이가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는 장면을 보고 혼자 돌아오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설의 초미에서 진돗개 보리가 태어나서 어미의 젖을 빠는 장면에서 소설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 이제 흰순이가 또 새로운 어미가 되고 또 새끼를 낳아서 행복하게 젖 먹이는 모습은 일종의 그 완결된 구조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세상이 이렇게 끊임없이 그 생명이 연속되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흰순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진돗개 보리는 역시나 행복하게 돌아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흰순이네 집 옆에는 무너진 저온 창고가 잡초에 뒤덮여 있었다. 건물 옆으로 계단이 놓여 있어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 나는 창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거기서 흰순이네 집 마당은 가까이 내려다 보였다. 생후 2달쯤 돼 보이는 강아지 4마리가 뒤엉켜서 놀고 있었다. 가을빛이 지글거리는 마당에서 강아지들은 누워서 버둥거렸고 서로 올라타고 파고들었다. 강아지들은 몸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는 녀석들처럼 뒹굴면서 뒤엉켰고
앞다리를 들어서 서로를 껴안고 깨물고 핥아먹었다. 저물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목에서 들판은 익어가는 벼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 무렵에는 나무나 벼의 향기가 선명해진다. 그래서 저녁 무렵에는 내 콧구멍 속은 산들 바람이 이는 것처럼 간지럽다. 익어가는 벼의 향기는 두텁고 포근했다. 사람들의 마을에서 그 냄새는 오래고 친숙했다. 수평선을 건너오는 새벽바다의 낯설고 멀어서 설레는 냄새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다. 그리고 들판에 가득 찬 벼의 향기는 흰순이의 몸냄새와 닮아 있었다. 나는 그 냄새를 깊이 빨아들이며 천천히 집으로 걸어서 돌아왔다. 우물가 감나무 가지에서 주인 아주머니의 마른 물고기 몇 마리가 분홍빛 속살로 저녁 햇살을 받고 있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고 오랫동안 문학을 전공으로 삼아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은 저의 임무이고 사명이지요. 그렇지만 책 읽기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저에게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책 읽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일을 하기 위한 책 읽기, 그리고 제가 좋아서 하는 여가로서의 책 읽기, 이 두 종류가 있는데 둘 다가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세상을 이 진돗개 보리처럼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더라면 더 지혜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은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책 읽기 하는 능력조차도 없었다면, 또는 책 읽기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지금보다 더 아둔할까를 생각하면 좀 아찔합니다. 그래서 책 읽기는 저에게 있어서는 즐거움의 원천이고 때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러나 대체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감사합니다.